창밖은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하늘이 분노한 듯 검은 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쩍이며 저택의 거대한 창문을 두드렸다. 서유진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마지막 요리를 식탁에 올리며 창밖의 궂은 날씨와는 대조적인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남편 강태준과의 세 번째 결혼 기념일이었고 그녀는 이 특별한 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식탁은 최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았다. 은은한 촛불이 반짝이는 크리스탈 잔 위로 흔들렸고 갓 구운 스테이크의 고소한 향기가 부드러운 음악과 어우러져 공간을 가득 채웠다. 유진은 살며시 부풀어 오른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이 뱃속의 아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희망의 증표라고 그녀는 굳게 믿고 있었다. 강태준은 대한민국 재계를 이끄는 JK그룹의 총수였다. 그는 언제나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지만 유진은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사랑했다. 비록 정략 결혼에 가까운 시작이었고 그의 마음속에 첫사랑의 그림자가 남아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진심이 언젠가 그의 마음을 온전히 녹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현관문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을 때 유진의 심장이 기분 좋게 두근거렸다. 그가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굳어졌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들어선 강태준의 옆에는 마치 폭풍 후에 젖은 연약한 꽃처럼 보이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한채리 태준의 잊지 못할 첫사랑이었다. 한채리는 최고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비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애처로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녀의 큰 눈에는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태준은 그런 체리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마치 유진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응시했다. 집안의 따뜻하고 행복한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태준 씨, 이분은 누구세요?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태준의 팔에 보호받고 있는 체리에게 고정되었다. 결혼 기념일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공간에 나타난 불청객의 존재는 그 자체로 비수와 같았다. 태준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체리를 부축해 소파로 데려갔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유진의 심장을 날카롭게 저몄다. 체리는 소파에 앉아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태준 씨 미안해요. 제가 방해가 된 것 같아요. 그냥 갈 곳이 없어서 당신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계산된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말은 곧바로 태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유진을 차갑게 돌아보며 말했다. 보다시피 체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그의 선언은 유진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자신의 집 남편과의 기념일에 그의 첫사랑이 함께 지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유진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다. 안 돼요, 태준 씨. 오늘은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임신 중이라고요. 어떻게 우리 집에 다른 여자를 들일 수가 있어요. 그녀의 애원은 태준의 귀에 닿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표정은 더욱 싸늘해졌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결혼 기념일 임신, 그게 너의 무기인가? 애초에 네가 아니었다면 이 집의 안주인은 체리였어. 네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더러운 수작으로 이 자리를 꿰찼다는 걸 잊었나? 태준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유진의 심장에 박혔다. 더러운 수작이라니. 집안 어른들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만남이었고
그녀는 단지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이었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녀의 헌신과 사랑이 모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한채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녀는 똑똑히 보았다. 아니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우린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잖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잠겨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태주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듯 매정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 바람에 중심을 잃은 유진이 휘청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 광경을 본 체리가 비명을 지르며 태준의 품에 안겼다. 태준 씨 무서워요. 저분 눈빛 좀 봐요. 마치 저를 해칠 것 같아요. 체리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녀의 연약한 모습은 태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유진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서유진, 내가 감히 체리를 위협해 더 이상은 못 참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가라니요. 이 밤에 이 빗속에 젖어러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뱃속에는 그의 아이가 있었다. 아무리 감정이 없다고 해도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내쫓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 그러나 태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종이 조각들이 공중에서 흩날리며 유진의 발치에 힘없이 떨어졌다. 이거나 받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가 이 집에 발을 들인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고 그가 내뱉은 모든 단어는 유진의 영혼을 산산조각냈다. 유진은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다. 바닥에 흩어진 수표들을 보며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남자에게 자신과 뱃속의 아이는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지난 3년간 그녀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텅 빈 그녀의 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과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걸어갔다. 태주는 그녀가 매달리거나 소리치며 저항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유진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었다. 유진은 문손잡이를 잡고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남편을 향한 사랑이나 애원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공허한 시선이었다. 강태준 씨, 오늘 당신이 한 모든 행동과 말을 평생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린 후 문을 열고 폭풍우 속으로 걸어 나갔다. 맹렬한 비바람이 순식간에 그녀의 얇은 옷을 적셨다. 차가운 빗물이 살을 내는 듯했지만 심장이 얼어붙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저택의 따뜻한 불빛이 등 뒤로 멀어져 갔다. 그 불빛은 한때 그녀가 꿈꾸던 행복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녀를 밀어낸 배신의 낙인이었다. 유진은 비에 젖은 채 정처 없이 걸었다. 차가운 빗물이 눈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더는 약하지 않을 거야. 너를 위해서라도 엄마는 반드시 강해질 거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랑이 끝난 자리에서
지독한 복수와 새로운 삶에 대한 결심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빗속을 헤매던 서유진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허름한 비즈니스 호텔 앞이었다. 번쩍이는 네온 사인이 그녀의 흠뻑 젖고 창백한 얼굴을 잠시 비췄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가 아니었다. 버려진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주머니 속에서 간신히 찾아낸 몇 푼의 현금으로 방을 잡은 그녀는 낡고 축축한 침대 위에 힘없이 쓰러졌다. 몸의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심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공중전화를 찾아 나섰다.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변호사인 친구 박지원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잠결에 잠긴 지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이 간신히 지원아 나야 라고 말하는 순간 지원은 잠이 확 달아났다. 유진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과 고통을 단번에 알아차린 것이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지원은 유진이 머무는 호텔 방을 거의 부술듯이 열고 들어왔다. 흠뻑 젖은 채 넋을 잃고 앉아있는 친구의 모습을 본 지원의 눈에 불이 일었다. 그녀는 거친 말을 쏟아내며 당장 JK그룹으로 쳐들어갈 기세였지만 유진의 공허한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지원은 말없이 유진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따뜻한 물로 씻기고 마른 옷을 입히고 뜨거운 차를 건넸다. 따뜻한 온기가 몸에 퍼지자 비로소 유진의 얼어붙었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지원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지난 3년간의 서름과 오늘 밤 겪은 치욕이 눈물이 되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친구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유진이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유진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지원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원아, 이혼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미련이 없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생각했어. 그 인간 쓰레기 옆에 더 있다가는 너랑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해져. 내가 아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그 자식이 가진 재산의 절반 이상을 뜯어내 줄게. 위자료도 천문학적인 액수로 청구할 거야.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그 사람 돈은 한 푼도 필요 없어. 그녀의 말에 지원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 유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지난 3년간 내가 바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란 말이야. 지원은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다. 내게는 더 이상 돈이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야. 더러운 돈으로 내 인생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유진의 눈빛은 확고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야. 내 아이에 대한 완전한 친권과 양육권. 그 어떤 조건이나 간섭도 없이 나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줘. 그것만 받아낼 수 있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지원은 친구의 강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유진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에이스인 박지원은 신속하게 이혼 서류를 작성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항목이 깨끗하게 비어있는 오직 친권과 양육권만을 요구하는 이혼 소장은 곧바로 JK그룹 강태준 회장의 책상 위로 배달되었다. 이혼 서류를 받아든 강태준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다. 그는 이것이 유진의 유치한 반항이자 관심을 끌기 위한 쇼라고 생각했다. 빈털터리로 쫓겨난 여자가 제 발로 기어들어와 용서를 구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확신했다. 그의 옆에 있던 한채리는 그의 생각을 더욱 부추겼다.
뻔한 수법이잖아요, 태준 씨.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바라길 뿐이에요. 곧 울면서 돌아올 테니 걱정 마세요. 체리의 달콤한 속삭임에 태주는 일말의 죄책감마저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는 비서에게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유진이 원하는 대로 그녀에게 아이를 넘겨주고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해 버리는 것이 그녀에게 내리는 최고의 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에게 서유진은 이제 귀찮은 과거일 뿐이었다. 며칠 후 법원의 조정실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다. 유진은 지원과 함께였고 태주는 그의 변호사를 대동했다. 유진은 차분한 색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초라하기보다는 오히려 단정하고 기품 있어 보였다. 반면 최고급 수트를 차려입은 태준의 얼굴에는 지루함과 짜증이 역력했다. 그는 이 불필요한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어 안달이 난 듯 보였다. 조정위원회 형식적인 질문들이 오갔고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명이 완료된 서류를 교환하는 순간이 왔다. 태주는 서류를 거의 던지다시피 유진의 앞으로 밀어놓으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만족해. 밖에서 고생 좀 해봐야 내 고마움을 알게 될 테니 어디 한번 잘 살아보라고. 나중에 후회하며 찾아와도 소용없을 줄 알아. 그의 모욕적인 말에도 유진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묵묵히 서류를 받아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처음으로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 속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안녕히 계세요, 강태준 씨.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여보나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완벽한 타인에게 사용하는 극존칭이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유진은 지원과 함께 조정실을 빠져나왔다.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놀랍도록 가볍고 단단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그녀를 맞이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과는 정반대의 풍경이었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의 공기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그림자도 아니었다. 오직 서유진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의 엄마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조정실에 홀로 남겨진 강태주는 알 수 없는 불쾌감에 휩싸였다. 그는 유진이 울며 매달리거나 최소한 분노라도 터뜨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너무나도 담담하고 평온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그녀의 마지막 눈빛과 강태준 씨라는 호칭이 이상하게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그는 불쾌한 감정을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다. 그날 이후 서유진은 대한민국에서 완벽하게 증발했다. 그녀는 지원의 도움을 받아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 자산을 정리하고 모든 연락처를 바꾸고 조용히 해외로 떠났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태주는 며칠간은 그녀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이내 흥미를 잃었다. 그의 옆에는 이제 한채리가 있었고 그는 자신의 선택이 완벽했다고 믿었다. 텅 빈 저택의 한 구석에 남겨진 유진의 흔적들은 새로운 안주인에 의해 빠르게 지워져 갔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패션의 심장 파리의 한복판에 위치한 우아한 아틀리에 안은 성공의 열기로 가득했다. 날카로운 가위 소리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재봉틀 소리, 그리고 여러 언어가 뒤섞인 대화 속에서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엘레나서 혜성처럼 나타나 유럽 패션계를 뒤흔든 신진 디자이너의 이름이었다.
마지막 드레이핑은 좀 더 과감하게 가도 좋아요. 실루엣의 본질은 구조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해체하고 재조립하세요. 그녀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스태프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짧게 자른 머리와 시크한 블랙 원피스, 자신감 넘치는 그녀의 눈빛에서는 5년 전 폭풍우 속을 헤매던 나약한 서유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난 것이다. 쇼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엘레나라는 이름을 뒤로 한 채 그녀는 다시 서유진으로 돌아왔다. 파리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이중언어 학교 앞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설렜다. 곧이어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엄마를 쏙 빼닮은 똑 부러지는 이목구비의 남자아이가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엄마 아이는 유진의 품에 와락 안겼다. 유진은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아이를 꼭 껴안고 뺨에 입을 맞췄다. 아이의 이름은 서민준. 그녀가 절망 속에서 지켜낸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다. 민주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유진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센 강이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이었다. 그곳에는 이미 한 남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 건축가 이동현이었다. 그는 유진이 파리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우연히 만나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도와준 은인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도현 아저씨. 민주는 동현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동현은 익숙하게 민준을 안아들고 높이 들어주었다. 아이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지난 몇 년간 동현은 민준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따뜻한 존재였고 유진에게는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식사를 하며 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국 지사 설립건은 정말 마음 굳힌 거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게 괜찮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유진의 과거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유진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도현 씨. 이제는 괜찮아. 그녀는 동현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내 브랜드 엘레나를 아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론칭시키려면 한국이 최적의 장소야. 이건 비즈니스적인 결정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비즈니스 이상의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강한 의지였다. 동현은 그녀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다. 알았어. 네가 결정했다면 난 무조건 응원할 거야.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 디자인은 내가 책임지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줄게. 그는 언제나처럼 그녀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다. 유진은 고마움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날 밤 유진은 잠든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창밖에는 파리의 밤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는 어김없이 5년 전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불러왔다. 자신을 경멸하던 강태준의 차가운 눈빛, 얼굴에 던져졌던 수표 뼛속까지 시렸던 빗물의 감촉. 그 기억은 여전히 희미한 흉터처럼 남아 그녀의 마음을 가끔씩 아프게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울고만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고 스스로 이룩한 성공이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로운 인생 2막을 여는 당당한 전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이라는 이름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오히려 그가 자신과 아들을 버린 것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며칠 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세련된 트렌치코트를 입은 유진이 사랑스러운 아들 민준의 손을 잡고 모습을 드러냈다. 5년 만에 밟는 고국의 땅이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와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녀 자신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변해 있었다. 엄마, 여기가 엄마가 태어난 곳이에요. 우와, 되게 높다. 민준이 공항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보며 감탄했다. 유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민준아,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살아갈 곳이야.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세워나갈 새로운 왕국을 바라보고 있었다. 돌아왔어, 이 지긋지긋한 곳으로. 당신이 버렸던 서유진은 이제 이 세상에 없어. JK그룹의 최고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회의에 참석한 임원 중 누구도 그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상석에 앉은 남자, 냉정한 카리스마로 그룹을 지배하는 총수 강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방금 보고받은 그룹의 패션 부문 실적의 심기가 매우 불편한 듯 보였다.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뭔가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단순히 무능한 건가. 태준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임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그때 기획팀의 젊은 팀장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회장님, 최근 파리에서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생 디자이너 브랜드가 있습니다. 엘레나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는 재빨리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는 독창적이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의 의상들이 나타났다. 엘레나는 최근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한국의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저희 그룹의 자본 및 유통망이 결합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의 제안은 매우 설득력 있었다. 태주는 잠시 스크린에 떠 있는 엘레나의 로고를 멀차 응시했다. 그는 결과로 말하는 사람이었다. 과정이나 감상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빠른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체된 자사의 브랜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좋은 기회였다. 좋아. 당장 접촉해서 미팅 일정을 잡아. 우리가 갑의 위치라는 걸 확실히 인지시키고. 그의 간결한 승인에 임원들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빛이 스쳤다. 한편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세련된 오피스에서 서유진 아니 엘레나 선은 박지원과 함께 JK그룹의 협업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지원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유진아, 정말 괜찮겠어. 하필이면 JK그룹이야. 다른 좋은 파트너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 그녀는 유진이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염려되었다. 유진은 담담한 미소로 대답했다. 지원아, 난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정면으로 부딪혀서 내 실력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잖아.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이 만남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것은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다. 약속된 미팅 당일,
유진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날렵한 라인의 네이비색 파워 수트를 입고 JK 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녀의 뒤에는 변호사 자격으로 동석한 지원과 비즈니스 매니저가 따랐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녀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우아하면서도 압도적인 그녀의 아우라는 평범한 신생 브랜드 대표의 그것이 아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안으로 들어섰다. 강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의례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5년 전 그가 폭풍우 속으로 매정하게 내쫓았던 바로 그 여자. 그의 전 아내 서유진이었다. 그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하지만 태준의 충격과는 달리 유진의 표정은 완벽하게 평온했다. 그녀는 마치 태준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가볍게 목례를 한 뒤 그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동요나 감정도 비치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엘레나의 대표 디자이너 엘레나 서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서유진, 어떻게 그녀가 여기에, 저 당당한 모습은 뭐지? 그가 알던 순종적이고 조용하기만 했던 서유진이 아니었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태준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이 유진은 이미 능숙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시장 분석 데이터와 디자인 철학, 그리고 JK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전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녀의 발표는 논리 정연했고 프로페셔널 그 자체였다. 회의에 참석한 JK 그룹의 임원들은 그녀의 뛰어난 역량에 감탄하며 완전히 몰입했다. 오직 강태준만이 그녀의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에 압도되어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유진은 여유롭게 대처하며 완벽한 답변을 내놓았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한 임원이 최종 결정을 위해 태준에게 의견을 물었다. 회장님께서는 이번 협업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하지만 태준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그는 유진의 얼굴에서 과거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완벽한 타인이 되어 있었다. 그가 버린 여자가 이제는 그의 제국을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 후보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의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렸다. 충격은 점차 분노와 알 수 없는 호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회장님 임원의 재촉에 태준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지.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실수를 놓치지 않은 유진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미팅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이 아닌 담당 임원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그녀는 태준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그를 이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닌 그저 회의에 참석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으로 취급한 것이다. 그 오만한 태도에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회의실에 있는 모두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인 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태준의 머릿속을 강하게 울렸다. 그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방금 전 유진이 서 있던 자리를 멍하니 응시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5년 만에 나타난 그녀는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지난 5년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분노와 함께 지독한 집착이 그의 마음 속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나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강태주는 좀처럼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그의 거대한 책상 위에는 방금 전 서유진이 발표했던 엘레나의 협업 제안서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글자 하나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5년 만에 마주한 그녀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를 향하던 차가운 눈빛, 한치의 흔들림 없던 목소리, 그리고 그를 완벽한 타인으로 대하던 당당한 태도. 그는 자기도 모르게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답답하고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그가 알던 서유진은 분명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의 뒤에서 조용히 그림자처럼 존재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슬퍼하던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저택에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한첼이었다. 그녀는 명품 쇼핑백들을 거실 소파 위에 늘어놓고는 신이 난 목소리로 그에게 달려왔다. 태준 씨 어서 와요. 이것 좀 봐요. 오늘 새로 나온 신상 백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녀는 그의 팔에 매달리며 애교를 부렸지만 태준의 눈에는 그런 모습이 그저 천박하고 피곤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유진의 세련되고 지적인 모습이 맴돌고 있었다. 유진이 입고 있던 수트는 그 어떤 명품보다도 그녀 자신을 빛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체리의 모습과 유진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교의 끝에는 언제나 깊은 불쾌감만이 남았다. 그는 체리를 가볍게 밀어내며 피곤하다는 셔츠로 서재로 향했다. 그날 밤 태주는 체리에게 엘레나와의 미팅에 대해 무심코 이야기했다. 그 브랜드의 디자이너가 누구인지는 굳이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재계의 소식에 민감한 체리는 이미 소문을 통해 엘레나 서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떠보듯 물었다. 그 엘레나 서라는 디자이너 혹시 서유진 아니에요? 그런 소문이 있던데. 태준이 잠시 머뭇거리자 체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변했다. 세상에 정말 그 여자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형편없던 여자가 디자이너라니 말도 안 돼요. 그녀는 경멸과 질투가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설마 그 여자랑 사업을 하겠다는 건 아니죠. 당장 없던 일로 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체리의 히스테릭한 반응은 오히려 태준의 마음에 의심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체리의 과민한 반응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정말로 유진이 과거의 체리가 말했던 것처럼 형편없고 교활한 여자였다면 그녀의 성공에 이렇게까지 불안해하고 분노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비웃고 무시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었을까. 사업적인 결정일 뿐이야.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태주는 차갑게 대꾸했다. 하지만 체리는 막무가내였다. 개인적인 감정이 왜 없어요. 그 여자는 우리 사이를 망치려고 했던 악녀라고요. 잊었어요. 태준 씨를 속이고 임신을 무기로 결혼까지 한 여자잖아요. 그녀는 5년 전 자신이 했던 레퍼토리를 그대로 반복하며 그의 죄책감을 자극하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효과가 없었다. 오늘 그가 직접 본 서유진은 누군가를 속이거나 남에게 의지해서 살아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이었다. 태주는 처음으로 5년 전 그날의 진실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과연 그날 자신이 들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을까? 체리의 눈물 뒤에 감춰진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날 이후 태주는 서유진이라는 존재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는 밤마다 그녀의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렸다. 서유진 씨의 지난 5년간의 행적을 모두 조사해 어디서 무얼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떻게 엘레나를 설립했는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보고하도록 조사를 지시하고 난 뒤 그는 늦은 밤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다. 체리는 파티에 참석한다며 일찌감치 집을 비운 상태였다. 적막한 공간 속에서 그는 무심코 서재 구석에 있는 낡은 책장을 바라보았다. 체리가 이 저택의 인테리어를 전부 바꾸면서도 유일하게 손대지 않은 곳이었다. 그곳에는 유진이 결혼 생활 중에 읽던 책들이 그대로 꽂혀 있었다. 그는 홀린 듯 책장으로 다가가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책갈피 사이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저택의 정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유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그는 잊고 있었다. 그녀가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미소를 앗아간 것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사진을 든 채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만들어주던 따뜻한 저녁 식사, 언제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던 집안, 늦게 귀가하는 자신을 기다리다 소파에서 잠들던 모습.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때로는 귀찮다고까지 여겼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졌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하게 내팽개쳤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후회라는 감정이 처음으로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태주는 책상 위에 놓인 엘레나의 제안서와 손에 든 낡은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사진 속의 순수한 여자와 제안서 속의 프로페셔널한 디자이너.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쳐지며 그의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진실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녀를 저렇게 변하게 만들었는지. 그것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나 사업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파괴된 과거와 마주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되어버렸다. 강태준이 지시한 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결과물을 내놓았다. 며칠 뒤 그의 책상 위에는 서유진의 지난 5년을 압축해 놓은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그 안에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믿기 힘든 진실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보고서의 모든 문장은 그가 쌓아 올린 오만과 확신을 부수는 망치와도 같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진은 이혼 직후 그가 던져준 수표를 단 한 장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신의 소박한 개인 자산만을 가지고 홀로 파리로 떠났다. 임신한 몸으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에서 그녀의 삶은 처절한 생존 투쟁 그 자체였다. 세계적인 패션 스쿨 에스모드에 입학한 그녀는 학비를 벌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태준의 눈은 보고서의 한 대목에 멈췄다. 유진이 만삭의 몸으로 새벽까지 레스토랑에서 접시를 닦고 낮에는 쉬지 않고 공부하며 과제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시간 자신은 한체리와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거나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며 성공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뵌 여자가 지구 반대편에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가장 그의 심장을 후벼 판 것은 아들 민준의 출생에 관한 기록이었다. 유진은 출산이 임박했을 때조차 병원비를 걱정해야 했다.
그녀의 곁에는 가족도 남편도 없었다. 오직 친구인 박지원 변호사가 급하게 파리로 날아와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을 뿐이었다. 태주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는 그 신성한 순간에 아내의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한 채 완벽한 타인으로 존재했다. 지독한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하지만 유진은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핏덩이 아들을 품에 안고 더욱 강해졌다.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신인 디자이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으며 패션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한 노교수의 소규모 투자를 발판 삼아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려 자신의 브랜드 엘레나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피와 땀으로 이뤄낸 위대한 결과물이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태준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유진에 대한 존경심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유진의 삶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 폐허 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눈부신 성을 쌓아 올렸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더욱더 과거의 진실이 궁금해졌다. 그는 즉시 조사팀에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이번 타겟은 한첼이었다. 며칠 후 두 번째 보고서가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상자를 여는 순간 그가 믿었던 모든 세계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보고서에는 한첼이가 5년 전 자신에게 돌아오기 직전의 행적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말했던 것처럼 순수한 사랑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당시 체리는 무리한 사업 확장과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해 파산 직전에 몰려 있었다. 그녀에게 강태준은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것이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몇 달 전부터 계획적으로 태준과 유진의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봤다는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유진의 SNS를 통해 그녀의 동선을 파악했고 심지어 사람을 고용해 두 사람을 감시하기까지 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체리가 과거에 고용했던 비서의 증언이었다. 그 비서는 체리가 태준에게 접근하기 위해 치밀한 연극을 꾸몄다고 폭로했다. 그녀는 일부러 비를 맞으며 애처로운 모습으로 나타났고 유진을 자극할 만한 거짓말들을 미리 준비했다. 유진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이야기 태준을 잊지 못해 고통스러웠다는 눈물의 고백은 모두 그녀가 만들어낸 각본에 불과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5년 전 그날 밤의 모든 상황이 필름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체리의 계산된 눈물 유진을 향한 교묘한 이간질, 그리고 그것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이성을 잃고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던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 유진의 절망, 어린 눈빛과 후회하게 될 거예요. 라던 마지막 말이 그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태주는 짐승 같은 절규를 터뜨리며 책상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서류와 컴퓨터, 값비싼 장식품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하지만 그 어떤 파괴도 그의 심장이 부서지는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멍청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진실한 사랑을 배신하고 교활한 거짓을 선택했다. 자신의 손으로 아내와 아이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렸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냉정한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뒤늦은 후회와 참을 수 없는 자기 혐오에 몸부림치는 한심한 남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한 여자의 인생과 자신의 아이가 누렸어야 할 행복을 모두 짓밟아 버렸다. 이제 와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돌이킬 수 없는 과오의 무게가 그의 영혼을 완전히 짓눌렀다.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강태준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동안
한채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태준의 태도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고 밤늦게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애교나 투정에 반응하지 않았으며 가끔씩 던지는 그의 시선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경멸감마저 느껴졌다. 여기에 JK그룹과 엘레나의 협업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자 그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그녀를 덮쳤다. 한채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여자였다. 그녀는 서유진을 이 바닥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인맥과 돈을 이용해 유진을 향한 비열하고 전방위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서유진이 5년 전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듯 이번에는 자신이 완벽하게 되갚아줄 차례였다. 첫 번째 공격은 유진의 사업을 향했다. 엘레나의 첫 서울 컬렉션을 앞두고 갑자기 핵심 원단 공급 업체가 계약을 파기했다. 다른 업체들을 수소문했지만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공급을 거절했다. 쇼가 코앞인 상황에서 메인 소재를 구하지 못하게 된 것은 브랜드에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패션 잡지 기자들 사이에서는 엘레나의 디자인이 사실은 무명 디자이너의 작품을 표절한 것이라는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루머는 곧 유진의 사생활로까지 번졌다. 그녀가 파리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실력이 아니라 뒤를 봐주는 재력가 스폰서 덕분이라는 이야기. 심지어는 일에 미쳐 아들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는 비정한 엄마라는 인신공격성 소문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었고 이제 막 한국에 발을 디딘 엘레나와 서유진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사무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직원들은 발을 동동 굴렀고 박지원은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격분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공격의 중심에 서 있는 유진만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패닉에 빠진 직원들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이건 명백히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누군가의 계획된 공격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대처해야 해요. 그녀의 침착함은 혼란에 빠진 팀원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이동현과 박지원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다. 동현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이탈리아에 있는 새로운 원단 공급처를 수소문했고 지원은 온라인에 퍼진 루머의 근원지를 추적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유진은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한채리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녀는 방어만 하고 있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유진은 반격을 위한 치밀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예정대로 컬렉션 런칭을 위한 기자회견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외부에서는 무모한 결정이라며 수군거렸지만 이것이야말로 상대를 방심하게 만들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낼 기회였다. 그녀는 일부러 엘레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정보를 흘려 체리가 승리를 확신하고 더욱 대담한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했다. 마침내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들의 질문은 예상대로 매우 공격적이고 날카로웠다. 표절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사생활 루머는 사실입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동안 유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마치 모든 의혹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분위기가 절정으로 치달았을 때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결백을 증명하고 동시에 비겁한 거짓 뒤에 숨어 진실을 왜곡하는 범인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소란스럽던 기자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녀는 스크린에 자신이 직접 그린 디자인 스케치들을 띄웠다. 각 스케치에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작품보다 몇 년이나 앞선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그녀는 이어서 온라인 루머의 진원지를 추적한 자료를 공개했다. 모든 루머는 몇 개의 해외 IP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그 IP 사용료를 결제한 법인 카드가 한체리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의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원단 공급을 갑자기 파기했던 업체 대표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업체 대표는 한체리의 측근으로부터 거액의 돈과 함께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파기했다고 실토하고 있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기자회견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상황이 완벽하게 역전된 것이다. 기자들은 방금 전까지 유진을 비난하던 자신들의 모습은 잊은 채 이제 한첼이라는 더 크고 자극적인 먹잇감을 향해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진은 단상 위에서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상대를 진흙탕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다. 오직 진실과 팩트만을 가지고 가장 우아하고 지적인 방식으로 승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왕국을 지키는 강인하고 현명한 여왕이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한체리는 기자회견 생중계 화면과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자신의 휴대폰을 보며 새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한 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서울 패션 갈라의 밤은 화려한 조명과 뜨거운 취재 열기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패션계의 모든 거물과 셀러브리티가 모인 이 자리에 진짜 주인공은 단연 서유진 즉 엘레나 서였다. 한체리가 터뜨린 추악한 스캔들을 자신의 실력과 지혜로 정면 돌파한 그녀의 첫 공식 컬렉션에 모든 이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궁지에 몰린 한체리는 결백을 주장이라도 하듯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녀를 향한 것은 동정이 아닌 싸늘한 경멸의 시선뿐이었다. 강태준 역시 행사장에 있었다. 굳게 닫힌 그의 입술과 무거운 표정은 그가 오늘 밤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했음을 짐작하게 했다. 마침내 쇼가 시작되고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등장하는 순간 장내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다. 유진의 컬렉션은 한편의 대서사시와 같았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 역경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여성의 아름다움이 모든 의상에 완벽하게 녹아 있었다. 그녀의 천재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컬렉션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무대 위로 올라선 유진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그때 한 기자가 JK 그룹과의 협업 진행 상황과 최근 스캔들에 대한 심경을 물었다. 유진이 막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 강태준이 성큼성큼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행사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객석에 앉아있던 한체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직접 모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었다. 최근 엘레나서 디자이너를 둘러싼 모든 루머와 사건의 배후에는 한체리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잘못은 5년 전 서유진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장내는 충격으로 술렁였다. 태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5년 전 그날 밤의 진실, 자신이 어떻게 한체리의 거짓말에 속아 임신한 아내를 내쫓았는지,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를 담담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모두 고백했다.
그것은 한 기업의 총수가 아닌 한 남자로서 행하는 처절한 자기반성이자 공개적인 참회였다. 저는 제 아내와 아이를 제 손으로 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더 이상 진실이 거짓에 가려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서유진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그는 유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고백이 끝나자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카메라는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한채리에게로 향했다. 쇼가 끝나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화려했던 행사장의 열기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고요함만이 남았다. 유진은 혼자서 텅 빈 런웨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강태준이었다. 대중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오만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무너져 내린 한 남자에 불과했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울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유진이 돌아보자 그의 눈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남자는 아이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유진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다. 내가 정말 모든 걸 잘못했어. 제발, 제발 용서해줘.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지독한 후회가 담겨 있었다. 내가 파리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내가 곁에 없었다는 걸 평생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버린 시간들을, 너에게 준 상처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제발 나에게 기회를 줘. 속죄할 기회를. 민준이에게 아빠가 될 기회를 제발 한 번만 줘. 그는 오열하며 그녀에게 매달렸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처절한 고백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동정심도 승리감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사람의 깊고 차가운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망가뜨렸던 한 남자의 뒤늦은 후회를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한참을 울어 지쳐버린 태준이 눈물 젖은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입에서 나올 단 한마디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다. 마침내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겨울 호수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너무 늦었어, 강태준 씨. 그녀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다. 그의 절규와 후회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홀로 남겨진 태주는 그녀가 사라진 자리를 보며 오열했다. 그의 후회의 눈물은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였고, 이제부터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그만의 지독한 형벌이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강태준의 공개적인 고백이 있은 후 모든 화살은 한채리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몰락은 빠르고 잔인했다. 언론은 연일 그녀의 과거, 행적과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서유진을 향한 비열한 음모를 대서특필했다. 그녀가 쌓아 올린 사교계의 여왕이라는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어제까지 그녀의 곁에서 웃던 친구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녀를 외면했다. 박지원은 곧바로 한채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가 연루된 다른 기업들 역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가세했다. 그녀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고, 화려했던 저택에는 압류를 알리는 붉은 딱지가 붙었다. 결국 그녀는 기자들의 눈을 피해 초라한 모습으로 법정에 서야만 했다.
배신과 거짓으로 얻었던 모든 것을 그녀는 그 대가로 처절하게 잃어야만 했다. 한채리가 법의 심판대 위에서 몰락하는 동안 강태주는 자신만의 감옥에 갇혔다. 거대하고 화려한 저택은 이제 텅 비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그는 JK그룹의 총수 자리에서 물러나지는 않았지만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은둔자처럼 지냈다. 그의 공개적인 참회는 회사를 위기에서 구했지만 그 개인에게는 어리석은 배신자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을 남겼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짙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어떻게든 유진과 아들에게 속죄하고 싶었다. 그는 민준을 위해 최고급 장난감과 아동복을 산더미처럼 보냈고 유진에게는 최고급 자동차와 JK그룹의 주식 증서까지 익명으로 전달했다.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그녀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선물은 보내질 때보다 더욱 차가운 냉기와 함께 고스란히 반송되었다. 값비싼 선물 상자 위에는 어떤 메시지도 없이 그저 수취 거부라는 붉은 도장만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도장은 마치 그의 모든 노력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돈과 권력이 유진의 다친 마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물질적인 보상이 통하지 않자 그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내어 변호사를 통해 유진 측에 연락을 취했다. 그는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도 재결합을 바라지도 않았다. 그의 요구는 단 하나, 아들 민준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자신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아들의 얼굴을 멀리서라도 보고 싶다는 아버지로서의 처절한 애원이었다. 유진은 그의 요청을 전해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박지원은 당연히 결사반대했다. 다시는 그 인간이 유진과 민준의 삶에 발을 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곁에 있던 이동현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아빠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게 과연 최선일까? 선택은 유진 씨의 몫이지만 아이의 미래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해. 동현의 말은 유진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강태준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아빠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할 아들을 위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증오 때문에 아들에게서 아버지를 빼앗는 비정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만남을 허락하기로 했다. 다만 거기에는 그녀가 정한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이 붙었다. 박지원을 통해 전달된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만남은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루어진다. 둘째, 만남의 모든 과정에는 유진이나 지정된 보호자가 반드시 동석한다. 셋째, 아이에게 과도한 선물 공세를 하는 것은 절대 금지한다. 넷째, 아이 앞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거나 유진을 비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권리가 아닌 기회이며 단 한 번이라도 조건을 어길 시 모든 접촉은 영원히 차단된다. 한때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던 강태주는 그 모든 조건을 아무런 토시 하나 달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며칠 후 약속된 장소인 한적한 공원에서 태준과 민준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태준은 며칠 밤을 새워 고른 로봇 장난감을 손에 꼭 쥔 채 평생 느껴보지 못한 극도의 긴장감으로 아들을 기다렸다. 곧이어 유진과 함께 민준이 나타났다. 태준은 자신과 유진을 반씩 닮은 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민준아, 민준이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 경계하며 유진의 뒤로 숨었다. 유진은 그런 아들을 안심시키며 나지막이 말했다. 민준아 인사드려. 아빠야.
태주는 그 아빠라는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아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추고 준비한 장난감을 내밀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장난감을 받아들었다. 그 작은 손이 자신의 손에 닿는 순간 태주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경이로운 감정에 휩싸였다. 유진과 동현은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풍경은 불안하고 위태로웠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에게 주어진 속죄의 길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이었다. 다시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서유진의 브랜드 엘레나는 한국 시장을 넘어 뉴욕과 밀라노에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빛나는 커리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되찾은 평온하고 따뜻한 일상이었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사랑으로 그녀를 지켜주는 이동현과 씩씩하게 자란 아들 민준이가 있었다. 주말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에서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동현은 민준이를 목마를 태우고 비행기 놀이를 해주고 있었고, 유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지 않았다. 동현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었고, 민준이의 밝은 웃음은 그녀의 삶을 매일같이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주었다. 강태주는 정해진 날에만 아들 민준이를 만났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많이 변해 있었다. 과거의 오만함과 냉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깊은 슬픔과 회한이 담긴 차분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아들 앞에서 결코 과거를 내비치지 않았고, 묵묵히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선을 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이가 그린 우리 가족 그림에 자신은 없고, 동현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도 그저 씁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와의 만남을 마치고 돌아가던 태주는 차 안에서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유진과 동현, 그리고 민준의 모습이었다. 동현이 민준의 입가에 묻은 아이스크림을 다정하게 닦아주자 유진이 그런 동현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세 사람은 누가 봐도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이었다. 태주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질투나 분노는 없었다. 그저 가슴 시린 상실감과 함께 아들이 저렇게 행복하다는 것에 대한 작은 안도감이 밀려왔다. 유진이 짓고 있는 저 눈부신 미소는 자신이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선물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차를 돌렸다. 그들의 행복을 멀리서나마 지켜보는 것. 그것이 자신이 평생 짊어져야 할 속죄의 방식임을 그는 깨달았다. 유진은 자신에게 찾아온 행복을 만끽했다. 그녀는 가끔씩 과거를 돌아보았다. 폭풍우 치던 그날 밤, 자신을 내쫓던 냉정한 남자와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통의 순간들을.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았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았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가장 완벽한 정의를 실현했다. 몇 달 뒤 푸른 하늘 아래 작은 야외 결혼식이 열렸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이동현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귀여운 턱시도를 차려입은 민준이가 두 사람의 결혼 반지를 들고 걸어 나왔을 때 하객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유진은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두 남자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지독한 겨울을 견디고 마침내 영원한 봄을 맞이했다. 배신과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과 성공 그리고 행복이라는 눈부신 새싹을 틔워냈다. 그녀의 과거는 상처로 남았지만 그 상처는 그녀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의 앞날에는 따스한 햇살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만이 가득할 것이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